유교가 신멸을 주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은 뒤에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유교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헛소리를 하고 있어. 왜? 영혼은 계속 존재하면서 윤회한다라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게 저것들은 이상한 놈이야 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불교 쪽에서 아니야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불교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교도 신불멸이 아니고 불교도 신멸입니다. 불교도 신멸이에요. 원래 주장은 신멸을 주장해야 되는데 처음에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불교는 신불멸. 영혼이 윤회하려고 그러면 뭔가가 계속 안 변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불교가 했었다니까요. 해원 스님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를 넘어서 전 지구적으로, 안 그러면 전 우주를 넘어서서도 가장 진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무타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좀 웃긴데 오늘 진짜 더 진기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을까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 그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이게 영험한 거.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전에 우리 그 인도에 갔는데 그 인도 가이드가, 인도 같은 경우는 기차가 연착이 많이 돼요. 그래서 기차 연착되니까 인도 가이드가 뭐 이렇게 손금 봐준다 이러니까 다 거기에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운명과 관련되는 거, 그러니까 점하고 관련되는 거, 안 그러면 영험한 거, 뭐 이런 것들 진짜 사람들 다 좋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불완전한 속성 속에 내재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완전히 일어나면 깨달음이 되는 거고, 그걸 극복하는 거니까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불완전한 것 속에서 내가 어떻게 좀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뭐 점이라든지, 사실 뭐 미신이라고도 하는데 미신이나 뭐 정신이나 이런 거의 개념은 뚜렷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나 신앙이나 어떤 믿음의 문제들은 대부분 기호하고 관련돼요. 그러니까 나랑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것을 뭐 어떤 건 미신이고 어떤 건 맞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예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상파 화가들이나 안 그러면 입체파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저게 무슨 그림이야. 그때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 사진이 나오고 나서 완전히 상황들이 또 바뀌어요. 미술계가 완전히 바뀐다. 그러니까 그냥 묘사하는 거는 사진으로 하면 되지, 그게 무슨 놈 미술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또 바뀌는 거고,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 예술의 정신인 거지, 있는 걸 그대로 묘사하는 게 뭐가 돼. 근데 예전에는 또 안 그랬어요. 사진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최대한 세밀하게 잘 묘사하는 거야말로 미술적 가치였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기호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교나 이런 것도 종교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떠한 믿음의 문제들은 대부분 행복론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성이 아니고 행복론하고 관련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꼭 합리적이냐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행복할 수 있느냐하고 대부분 관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서로 다른 건 있어도, 차이는 있어도 상하 우열이라는 건 사실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기체는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보호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나는 좀 좋은 조건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영험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거고, 기회가 되면 사실 그런 얘기를 언젠가는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기복의 문제, 이게 사실 종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합리성만 추구하다가 훅 간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자꾸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교가 원래는 제사 지내고 그런 쪽에서 시작되는 게 유교예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은 약간 촌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을 탈각시키고 합리적 이성주의로 다 간 거죠. 그게 조선시대에 말하는 성리학,
뭐 양명학 이런 것들이에요. 양명학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크게 대두가 못 됐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유교가 무너질 때 보면 지금까지 유교 전통에서 남아있는 거는 성리학, 이기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졌고 지금 남아있는 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패백할 때 잠깐 하는 거, 그다음에 상례, 예, 이런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종교의 본질 부분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유교에서 시작됐었던 시작점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은 합리성으로만 가는 것이 옳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나중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영험에 대한 추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유교란 무엇인가라는 책. 저는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굉장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너네가 지향하는 것이 마치 좀 세련된 것 같을 수는 있어도 사실 그것이 본질은 아니야. 그리고 결국 위기에 처하게 되면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무속이라고 하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 때도 무속을 많이 이렇게 핍박을 했고 그다음에 조선시대 때도 그랬었고요. 불교가 득세할 때도 무속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차별성이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속이 실제로 지금까지도 굳건하게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종교 본질의 원형에 제일 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거의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중국 불교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드리거든요. 맨 처음에는 중국 불교의 연대사적인 것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줬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문화가 섞이는 거거든요. 섞이는 건데 이것도 등치가 크고 인도 것도 등치가 크고 중국 것도 등치가 겁나 커요. 그 두 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층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구분해서 쉽게 보여줄 것이냐 제 고민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연대적인 걸 해서 그 이제 시대사 구분론, 연대적인 것들을 가지고 시대 구분론을 한번 해준 거고요. 이거는 진짜 간략하게 대충 이런 겁니다라고 처리를 해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대 구분론이고 이 역사학 같은 데서 늘상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역사 전공자잖아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한참 듣다 보면 네가 전공하는 게 뭐냐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진짜 전공자예요. 시대 구분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문명의 충돌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순서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문명의 충돌은 서로 새로운 외래 문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봤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불교 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설득하려고 했었는지 뿌리 내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범범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것은 문명과 관련된 어떠한 범주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였고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어떤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흐름. 그리고 거기에 영험한 이야기. 그리고 맨 처음 제가 중국 불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뭘 깔았냐면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신통이 있어요. 라는 신통으로 어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신통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사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일종의 약간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적인 이질성, 그다음에 형태적인 이질성, 그러니까 옷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이질성 그런 걸로 어필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마술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건데 실제로 그 키워드 중에 하나는 신통이었다라고 하는 걸 한 가지 말씀드렸고 또 당연히 이 불교가 단순히 잠깐 들어왔다 끝날 게 아니고 중국으로 안착할 거면 번역의 문제. 그래서 초기의 이 전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 중에서 이걸 좀 더 크게 볼 수 있느냐, 이걸 좀 더 크게 볼 수 있느냐 뿐이지 실제로 이 두 가지 힘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불교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한족들 중심의 불교가 되면 그때부터는 신통 얘기들이 거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정비가 돼가는 거죠. 이렇게 정돈. 그래서 처음에는 눈에 보이게 이제 뭘 어필하는 이야기.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분이 누구냐면 도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한참 뒤에 이 도안이 나올 겁니다. 이분은 이제 체계를 정비하려고 하는 분. 체계를 정비하려고 하는 분. 그리고 이게 누구냐면 전에 신통 얘기할 때 대표 주자로 신통에 누구를 얘기했었냐면 제가 불도징을 얘기했었죠. 불도징 제자가 도안이고 이 도안 제자가 해원이에요. 지난 시간에 여산 해원.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주류를 형성합니다. 저렇게 스승과 제자 간에 이렇게 뜨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초기 중국의 불교가 이렇게 안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학파까지를 못 만들었어요. 학파를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저런 팀들이 있죠. 유럽에도 있었잖아요. 그리스 철학에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여러 이제 찍기다시들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그런 어떤 주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당나라 불교를 대표하면 누가 있냐면 화엄종. 그래서 화엄오조. 그래서 뭐 초조두순, 이조지엄, 삼조법장, 사조진관, 그다음에 오조종밀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계보들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초기 중국의 전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흐름들이 사실 여기서 발견되기 때문에 제가 이어른 얘기도 했었고 이분 얘기도 했었죠. 근데 이쪽은 안 했네? 이쪽은 범주 얘기할 때는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범주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이분도 결국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외모가 좀 딸린다는 거예요. 근데 불도징이 딱 보고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딱 이렇게 딱 보고 보자마자 그 사람의 재능을 알아봤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걸출한 제자가 이제 해원 스님 같은 분들이 딱 나오고 저때 이제 막 구마라지 보고 막 복잡합니다. 세상이 막 복잡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때가 이제 분열왕조 시절이었기 때문에 56국 시대.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56국. 그래서 하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성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조, 그 다음에 이조, 삼진, 사연, 오량 이렇게 하면 16국이거든요. 56국. 그리고 밑에는 이제 6조 시대가 열리는데 이런 거 이제 좀 복잡하니까 대충 할 겁니다. 이런 걸 얘기를 계속하면 코로나가 꼭 아니더라도 사람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초기 이제 초기 불교의 전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강승혜예요. 전에 중국 불교사 처음 얘기할 때 누구를 제가 얘기했었냐면 안세고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했었거든요. 안세고, 안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님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승성관, 그러니까 소승불교의 명상법을 전례했었다. 저희 안식국 태자 출신이에요. 출신도 아주 좋습니다. 안식국이 어디냐면 이란 쪽 사람입니다. 이란 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대충 이란, 이라크 붙어 있는 거 아시죠? 굉장히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굉장히 저 사람 멋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종과죠. 우리식으로 하면 단종, 세조와 단종. 근데 단종은 하려고 자기가 이렇게 좀 하다가 세조한테 이렇게 날아간 케이스잖아요. 저분은 스스로 왕이 됐다가 이거는 자기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별로 좀 쓸모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좋아서 숙부한테 숙부님이 좀 하세요. 이러고 출가한 사람.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 저는 저런 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식의 사람들이 대부분 부처님도 마찬가지지만 의지가 강력해요. 아니 왕을 버리고 왔잖아.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국까지 막 와가지고 경전 번역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굉장히 떴었어요. 지금은 이름이 별로 없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떴었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번역한 책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반수의경.
숫자 세는 명상하는 경전. 뭐 이런 걸 번역했다.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고, 그다음에 저분도 신통이 있습니다. 근데 저분은 보통 이제 번역 쪽으로 더 무게 중심이 쏠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강승회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안반수의경 서로 서문을 짓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을 존중했다는 뜻이거든요. 대부분. 내가 그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기 멘토? 꼭 무슨 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없습니까? 혹시 안 세고 했던 거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전생도 떠오르고 이럽니다. 계속 노력하시면 언젠가는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늘상 이렇게 전문적으로 기술자로 배우시는 분이 아니고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늘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단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흐름을 보려고 해라. 이 흐름을 이해하면요. 꼭 개념어라든지 어떤 인물을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안 외워도 흐름만 이해하면 전체는 거의 먹고 들어갑니다. 근데 저런 거 이제 막 사람 이름 기억하려고 그러고 힘듭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하고 다르죠. 여러분은 취미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저기 이름이 뭐지? 안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막 있어 보이게 뭔가를 보여줘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강승회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강승회가 어디 사람이냐면 강거국 사람이에요. 앞쪽에 지금 이 사람은 안식국 사람입니다. 안식국 사람, 파르티아. 파르티아 쪽이고 이건 강거국 사람이에요. 강거국이 어디냐면 투르키스탄,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쪽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투르키스탄. 수도가 우르무치 들어보셨어요? 저 실크로드 가는 쪽에 우르무치 그쪽에 이제 공항이 있어서 대부분 우르무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르무치. 그래서 이름 앞에다가 이 사람은 안식국 사람이라서 안자를 붙였고 강거국 사람이라서 강자를 붙였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스탄이라고 하는 건 땅이라는 뜻이고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아프가니스탄, 투르키스탄 하듯이 이렇게 무슨 땅이라는 뜻이고 이 사람들은 투르크족입니다. 터키계. 오스만 투르크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쪽.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신강 위구르 자치구 쪽에 저렇게 대부분 투르크족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국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언제? 오나라 때. 오나라 때. 오나라 때 좋잖아. 나라 이름부터가 오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오나라 하니까 왔지. 이런 개그는 별로 나이가 들어도 이런 거는 밀어내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오나라 송건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그죠? 송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송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재밌어요. 너무 오래 살고 집권기가 너무 길면서 나라를 골로 보낸 분이 송건이에요. 그런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너무 오래 해서 보낸 분들이 있어. 자기가 다 이루어놓고 자기가 문을 닫어. 우리도 그런 기업들이 있었죠. 뭐 쌍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바로 그 다음 때 내려가자마자 기업이 끝났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계속 내려가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오나라하고 양나라, 양무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송건이 워낙 절대 권력자고 한 50년 동안 강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불교 쪽으로 끌어들이느냐. 그게 강승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승회가 이제 교화를 하는데 이게 재밌다고. 처음 가서 불교 믿으세요 라고 하면 불교를 믿겠어요? 이게 뭐야? 뭘로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불교야말로 영험하다. 너네가 알고 있고 너네가 믿고 있는 신들은 게임도 안 된다. 부처님이 너네가 알고 있는 신보다 훨씬 세다. 이렇게 딱 어필합니다. 그랬더니 뭔 개 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송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승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면
세상에서 가장 영험한 게 있는데 그 영험한 것이 나타나도록 하겠다. 그게 뭐냐면 살입니다. 부처님 살이가 나타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살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이 사건. 살이에 족보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랬더니 야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이 아세요? 살이? 살이? 이 사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뼈사리, 뼈로 되는 게 더 연대가 올라가는 사리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구슬 같은 사리. 그리고 옛날에는 이 구슬 같은 사리를 쌀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리를 과라고도 하고 몇 과, 한 과, 두 과 이렇게도 하고 면립이라고 해요. 립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그거는 나락 실 때, 나락이로 토를 실 때 한 립, 두 립 이렇게 립으로 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리를 어떤 쌀 개념 비슷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쌀하고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고 구슬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뼈사리가 있고 구슬사리가 있는데 뼈사리가 더 연대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뼈사리가 뭐 연대가 올라가는 겁니다. 구슬사리는 연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저 사리가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의 정수인데 그걸 내가 기도를 해서 감흥을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강스님이.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 이제 송건이 이렇게 밑밥을 문 거죠. 그럼 절에 가서 해와. 이렇게 했으면 일이 쉬웠겠죠.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보초 세워놓을 테니까 안에서 기도해봐. 진짜 그런 게 나타나면 내가 탑을 건립해 줄게. 탑을 건립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이게 탑전이라는 의미예요. 지금은 탑이 그냥 조그만 이런 탑, 사리를 모신 탑 그게 아니고요. 황룡사 구층 목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탑 안에 그러니까 탑이 대웅전 기능까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탑은 대웅전하고 별도로 분리돼 있고 전가하고 분리돼 있고 그 탑은 그냥 신앙 대상으로서 조그맣게 있는 거다. 이게 아니고 황룡사 구층목탑 같이 큰 탑을 만들어서 그 안에 불상을 다 모시고 있는 거예요. 층층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리도 모시고 불상도 모시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기를 돌면서 참배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예요. 저거를 탑전이라고 합니다. 탑전. 그러니까 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탑 하나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고구려라든지 백제라든지 신라에 처음 불교 들어왔을 때도 유적지들이 다 저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초기 형태는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불상이 이제 점점 비중을 커지면서 전각하고 탑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저 탑전을 내가 지어줄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절 하나, 큰 거 하나 만들어줄게. 해봐.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대요. 사리가 떨어지라고. 여기 구리로 된 병을 하나 놓고 거기에 사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도를 했대. 나 만들었을 것 같아? 안 만들었을 것 같아? 네? 안 만들었으면 죽어요. 만들었을 것 같아? 기도를 했는데 안 됐대. 그래서 송건이 야 구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야 뭐 이러니까 강성이가 뭐라냐면 일주일만 더 주세요. 일주일만. 근데 송건이 별로 일이 없었는가 봐요. 뭐 그럼 한번 해보던가. 그거 뭐 되겠어? 일주일 더 준다고? 또 일주일을 했어요. 14일이지.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저 강성애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 어떻게 보면 저 아랍 사람의 특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 더 요청합니다. 그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번 더 요청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안 되면 우리는 이제 죽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다라고 나오냐면 고승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성패가 걸렸다. 강남 불교에 성패가 걸렸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해서 못 만들어내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고 불교 끝이다. 그러면서 논어 얘기를 듭니다. 논어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공자가 환태에게 이제 이렇게 테러를 당할 상황이 처해지니까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나라의 문화가 주공이 죽고 주나라의 문화가 나에게 있는데 그 전통이 어떻게 보면 내가 계승하고 있는 건데 환태 따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탁 자부심을 보이거든요. 근데 강승혜가 만약에 불교가 부처님의 뜻이 강남에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사리를 만들 것이다. 사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죽자고 기도를 했더니 마지막 날 이때도 안 나왔으면 기록에 없겠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날 밤에 너무너무 진짜 심장 쫄깃쫄깃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되다가 마지막 날 오경에 이게 밤에 갑자기 그 구리병 속에서 땡그랑 소리가 나더래요. 하나 떨어졌어요. 하나 떨어졌어. 아니 절에서 한 것도 아니고 지키고 있다니까요. 얘네가 지금 지키고 있다니까. 너네가 진짜 만드는지 아니면 조작하는지. 요즘으로 말하면 주작이 주작. 주작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요즘 애들이 쓰는 조작 대신에 주작. 조작이라고 자꾸 쓰니까 금지어를 거니까 애들이 주작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작에 대해서 금지어를 하면 그런 피닉스 뭐 이렇게 이제 새로다가 바꿔가는 거예요. 점점 주작이니까 남주작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비슷한 걸로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사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나는 걸 보고 딱 보니까 빛이 뿜어져 나오더래요. 동 그 병 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송건 이게 이제 송건 앞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걸 모시고 사리를 모시고 그랬더니 신기한데 이러니까 강승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리는 불에도 타지 않고 그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탔잖아요. 그러니까 불에도 타지 않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로도 깰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깨는 걸 합니다. 진짜. 그랬더니 그러면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런 이제 보통 왕궁에는 힘쓰는 역사들이 있거든요. 이게 보디가드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모루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사리 올려놓고 거기 이제 쇠망치로 치는 거예요. 쳤더니 그 망치가 안으로 패어 들어갔대. 그걸 보고 이 세상 물건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송건이 불교로다가 귀의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 탑을 만들어줬대. 큰 절을 하나 지어줬대. 작은 게 아니에요. 큰 규모의 절을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동네 이름이 불탈이에요. 부처님 동네. 그리고 그 절 이름이 건초사예요. 처음으로 세워진 절. 강남에 처음으로 세워진 절. 그렇게 해서 이제 강승혜라고 하는 사람을 강남 불교에 어떻게 보면 시작점으로 놓거든요. 그런데 강승혜 말고 사실 한 명이 더 있어요. 지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월지국 출신인데 지루가참 얘기할 때 월지 그 사람이 월지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거사예요. 거사인데 6개국어에 능통했대. 머리가 되게 좋은가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번역일 같은 걸 하고 실제로 강승혜보다 더 빨리 와서 강남을 교화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많은 노력들을 하고 경전도 뭐 유마일경, 유마경, 그다음에 뭐 소품반야경, 그다음에 배경경은 이게 이제 공사상, 반야 공사상 경전이고 유마경은 저건 뭐 유마 거사와 관련된 경전. 찬지 배경경은 이건 전생에 선악에 대한 과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윤회 전생 이야기를 하는 거고 태자성 봉기경 이런 거는 이제 부처님 생애에 관련된 기본 경전들을 다 번역하고 작업을 했는데 저 사람을 강남 불교에 어떻게 보면 시작점으로 잘 안 봅니다. 왜? 어디나 똑같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래서 저분이 더 빨리 와서 교화를 했지만 저분은 송건을 교화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류층으로 못 올라간 거죠. 그리고 강승회는 송건을 교화하는데 성공했죠. 그렇게 하고 이 사람도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결국 번역일하고 기본적인 거 번역일하고 그다음에 이 소품반야경이 이 경전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성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는 기록이 정리가 잘 안 돼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 강승혜가 온 게 247년에 온 거고 그다음에 지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20년 전에 왔죠. 지금 이렇게 연대를 보면 이때 활동했으니까. 이 건업이라고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남경이에요. 오나라 수도. 육조 시대 때는 오, 동진, 송, 제, 양, 진 이렇게 6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전부 지금 남경의 수도를 정했어요. 남경 아세요? 중국의 남경? 북경 말고 북남쪽에 있으면 남경이겠죠. 그 남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기로는 남경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남경 대학살. 난징 대학살이라고 뭐 피해 사륙이라는 게 또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남경이 6개 왕조의 수도예요. 그래서 이제 건업이라고 하는 게 남경의 다른 이름입니다. 결국은 다 남경의 수도를 정한 거고 거기서 깃대를 꽂은 사람이 누구냐? 강승회. 네, 강승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건립되는 게 저 건초사. 건초사인데 실제로는 탑 하나였을 겁니다. 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담을 이렇게 두르고 가운데 탑이 이렇게 하나 있는 딱 이런 구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에 건물이 있으면 아마 이렇게 뒤에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양 옆에 보통 우리 고구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식으로 건물들을 짓습니다. 양 옆에 건물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중심 건물을 도와주는 편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메인 건물은 가운데 건물이고 이게 찍기다시 옆에서 이렇게 서빙해 주는 건물. 그래서 준비하고 뭐 이런 건물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건물이 뒤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계가 높습니다. 뒤쪽 게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건물들의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발굴을 통해서 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왜 탑 중심이냐면 이제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것도 있고 절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뚜렷한 법식이 없어요. 처음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큰 탑을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명당 건물이다. 중국의 최고 건물이 명당 건물이 있는데 그 명당 건물에다가 사리를 넣고 그거를 불교식으로다가 장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높은 층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5층, 7층, 9층 이렇게 높은 건물에다가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저렇게 건물 지으면 이목이 집중이 돼요. 저거는 제가 초기에 불교 전례한 사람들이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다 조선시대 같이 다 낮은 건물들밖에 없는 시절에 한 9층 건물을 큰 걸 하나 지어가지고 그게 절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다 이렇게 그냥 그 자체가 광고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중국 불교의 전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의성이에요. 신의성. 다 영험을 보고 지금 기존에 있는 불교 이전에 있었던 중국의 신들 이런 것들은 게임도 안 되는 뭔가 강력한 게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그 초점에 뭐가 있냐면 유물적인 초점에 사리가 등장합니다. 사리가. 그래서 저 불도징이나 이런 데 얘기에서는 불도징 자체가 외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신통이 있었던 사람이고 불도징은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 이게 도대체 사람인가 뭔가 견적 잘 안 나오는 거의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신통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저 딱 얘기를 들으면 이건 이렇게 한 것 같아. 이건 어떤 수행을 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견적이 나오는데 불도진 거는 견적이 안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까지 진짜고 어디까지가 뭐 섞여 들어갔는지 안 그러면 진짜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를 정도로 저런 큰 탑을 세우면 저 옆에다가 풍경 같은 걸 다는데 그런 풍경 소리를 들으면 누가 죽는다네. 뭐 어디서 뭐 무슨 일이 있었다네. 저 풍경 소리 들으니까 그거 안 들려? 거기서 그 얘기 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짐승 얘기를 알아듣고 이런 게 아니야. 그 정도 급이 아니야. 환장할 일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불도징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신통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초기에 이러한
전파자들의 특징은 다 신통과 관련되고 경전과 관련되는데 이제 드디어 사리 문제가 눈에 보이는 객관화된 어떠한 진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리가 강남의 박힘으로 인해서 드디어 강남불교가 시작되고 그리고 일단 사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포교 거점 안 그러면 종교의 전파, 불교의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어떤 이런 숭배 대상이 아니고 굉장히 특별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리가 아까 불에서도 안 타고 깨지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쇠망치로 쳐도 안 깨진다. 지구가 멸망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신선이 영원히 산다. 근데 결국은 언젠가는 지구가 끝날 때도 있겠죠. 언제 끝나냐면 지구가 멸망할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태양이 꺼질 때. 그때도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안 살 뿐이지 태양도 언젠가 꺼진다니까. 태양이 꺼지면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태양이. 그렇게 해서 지구 영역까지 전부 이렇게 태양이 쫙 커져요. 그러다가 이제 훅 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되면 신선은 어떻게 될까? 신선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사리는 그때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완전히 끝장이 나도 사리는 남는데 그 사리가 남아서 새로운 시대가 되면 그 사리가 보석으로 바뀐대. 그게 만이주예요. 만이주. 온만이 밤매움 할 때, 그 온만이 밤매움의 오 연꽃 속의 보주여. 그 보주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만이주 같은 게 사리가 바뀌었다. 나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인도의 대승경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리숭배와 관련된 어떤 흐름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얘기를 일단 해드리고 이 사리와 관련돼서 제가 더 진귀한 이야기 저희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이거 어서 못 들어.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사리 3가지. 그 다음에 겁나 중요하다고 그 나라에서 엄청나게 약을 팔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닌 사리. 그래서 베스트 셋, 워스트 둘. 그리고 이건 워스트도 아니고 그냥 구라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드려요. 어디서 듣겠어? 어디서도 못 듣. 여기서만 듣. 그러니까 꼭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래 자체 법구라고 하는 거예요. 사리고 그 다음에 화장한 뒤에 나온 모든 것 사리. 사리의 범주가 화장과 관련된 모든 것, 그 다음에 화장하기 전에도 있었던 신체. 이게 다 사리입니다. 이게 다 사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리에도 이제 등급을 매기는 거죠. 후대로 가면 사리에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등급이 뭐냐면 제일 좋은 거를 머리뼈, 두개골뼈, 머리뼈. 그 다음 몸에서 가장 단단한 건 치아. 이게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인간의 본질은 뭘까? 그리고 인도 사람이니까 머리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 사람들,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머리로 사람이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고, 전에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어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배로 생각한다. 창자로 생각한다. 창자를 뇌로 봤었던 거예요. 뇌로. 뇌로. 그래서 부처님 복장할 때도 배에다 한다. 머리에다 하는 게 아니고 배에다 한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